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영국에 맞서기 위해 스페인과 연합함대를 결정한 프랑스군. 영국령 서인도 제도를 습격하며 트라팔가 해전이 시작되는데, 영국의 최강 함대 넬슨의 빅토리호와 프랑스의 빌레브가 이끄는 연합함대 부상테로의 대결. 프랑스와 영국의 대결, 트라팔가 해전. 넬슨 제독의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가 나일강 전투잖아요. 네. 이게 그 나폴레옹 들어갔을 때 그렇죠. 나일강 입구에서 프랑스 함대 격파했던 거.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갇혀 있다가 병사들 다 버리고 자기 혼자 탈출한 그게 나일강 네, 전투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나일강이 나일강 남작이라고 불렸죠. 이때. 전투 때도 예. 한쪽 눈과 한쪽 팔을 잃은 상태였나요? 예. 그 상태에서 지휘 진짜 계속했었어요. 대단하네요. 그럼 나일강 전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 나온 김에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1798년, 그러니까 넬슨이 팔 잃은 다음에죠. 네. 나일강에 가는데 네. 넬슨을 피해서 프랑스군이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하는 데는 성공했거든요. 네.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굉장히 유명한 항구인데 네. 이 큰 배들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너무 낮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좁거든요. 네. 좁고 수로가 제한돼 있으면 봉쇄당하면 끝이잖아요. 그쵸. 길목을 딱 막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동쪽으로 좀 이렇게 속 솟아난 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기다 매립하고 그래갖고 지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그 당시엔 저렇게 섬이 돌출돼 있었고 네네. 이렇게 쏙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프랑스 제독이 배를 일렬로 저렇게 쫙 세우고 닷을 내리고 네. 일렬로 쫙 세운 거예요. 네. 그 13척의 포함, 전열함 13척을 세웠어요. 네. 포대라고 해야 될까? 아. 그러니까 우리 바다에서 나가면 네네. 기동이 안 되는데 당시 프랑스 배들이 대포가 더 많았습니다. 아. 영국군은 기껏해야 70문, 74문 정도인데 네. 얘들은 기함이었던 오리엔트함은 120문이었어요. 그 대포 아파트. 예. 네네. 그래서 3층으로 된 그런 게 네. 있어. 쫙 깔고서 오면 우리 저기 쏜다. 그리고 저렇게 한 줄로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섬 도출된 섬이 방패 역할을 막아주니까 거기서부터 일렬로 쫙 서서 들어오면 갈린다. 그렇죠. 그래서 닷을 내리고 쫙 서 네. 있었어요. 근데 영국군이 온 거야. 네. 네. 그때 이미 오후였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바다에서는 야간 전투를 못합니다. 안 보이거든 아예. 아.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아. 심지어 부딪히고 그러니까 네네. 야간 전투를 안 해요. 그럼 낮에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범선은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네. 바다는 항상 낮밤이 반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육지에서 바다로 분대요. 네. 그러면 저 오른쪽 바다 쪽으로 해안 쪽으로 붙어서 올 거라 생각했죠. 네. 네. 그리고 당시 배는 이렇게 옆으로 쫙 와갖고 쏘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해서 위로 갈 것이다. 네. 바람 타고. 그래서 중포가 있는 배들을 밑에다 후위에다 깔아놨어요. 네. 앞에는 약한 배들을 놓고. 네. 그랬는데 넬슨이 야간 전투를 각오하고 오후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 바람 방향이 바뀌니까 위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등 뒤에서 바람을 바꿔온 거죠. 그래서 앞열부터 공격을 시작해요. 아. 정작 프랑스의 주력 포함은 뒤에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우연이 겹치는데 프랑스 제독이 희한한 게 저 네. 그림으로 보면 육지 포대가 네. 앞을 막아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앞쪽은 좀 보호가 될 것 같잖아요. 저기다 6파운드 포를 놔가지고 쏴도 닿지도 않아요. 에? 아니, 이게 그 정말 전쟁터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저 고지가 우리의 어머가 돼줄까? 그리고 거기다 아무것도 안 갖다 놓거나 쓸데없는 걸 갖다 놓는다. 아니면 철석같이 이 밑에 쪽으로 오겠거니만 믿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는데 저 해안 포대를 엉뚱하게 날렸어요. 그리고 배가 너무 촘촘하게 둘 수가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영국군 배가 배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아. 공간이 떠버린 거예요. 거기다 얘들은 후위로 올 줄 알았고 네. 더 치명적인 것은 3, 4천 명이 상륙해 있었어요. 왜요? 어떡해요?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랬대요. 병력이 없는, 반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시 프랑스군은 전부 오른쪽 현 대포만 이제 네. 병사를 배치하고 왼쪽은 무방비 상태였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한쪽에 치중을 네. 했구나. 네. 근데 영국군이 뚫고 들어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한 데다가 그렇죠. 들어오면 수심이 얕아서 못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영국군이 이게 넬슨의 비밀병기인데 야간 전투도 준비했었고 네. 배가 서로 옆으로 보고 쏘면 결국 대포만 놈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쵸. 뭐 포수 실력도 그쵸,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국 애들이 양쪽에다 놓고 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양쪽에다 놓고 쏘면 서로 쏘게 그냥 되죠. 우리 배도 그렇죠. 맞을 것 같은데. 그거를 때문에 잘 안 했는데 넬슨이 절묘하게 애들을 훈련시켜서 아슬아슬하게 빗대게 쏴갖고 양쪽을 갈겨서 피해가는 식의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 때는 항해를 하면서 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지점에 가서 닷을 내려서 배를 딱 세워. 그리고 갈겨. 그러면 나는 이쪽, 너는 이쪽 이렇게 해서 없애가지고 엄청 훈련이 힘들었겠다. 2대씩 붙어갖고 1대씩 잡으면서 내려가려고 와. 그런데 갔더니 세상에 이쪽에 대포가 없는 거야, 프랑스군이.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게 어딨어요. 가면서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뜩이나 무장도 약하고 반밖에 없는 애들이 영국군이 양쪽으로 내려오면 쓸어버리는 거죠. 이래서 거의 뭐 무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넬슨이 이겨서 영웅이 아니라 지금까지 안 하던 놀라운 작전을 네. 그리고 이제 넬슨의 또 주특기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이고 뭐고 없이 붙으면 네. 그냥 이렇게 탁 하다가 배 따라 자기들끼리 막 흩어지고 난장판이 난다는 네. 거야. 지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팀 플레이잖아요. 그래서 함장들한테 요즘 말로 임무용 전술을 주입을 해요. 네. 같이 의논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작전 틀을 가지고 상황이 벌어지면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데 알아서 판단한다고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강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지. 안 보이고 낮이라도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분명 이쪽으로 돌 거야. 난 이쪽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프랑스나 스페인군은 이걸 도저히 못해요. 그러니 상대가 안 돼요. 우리 지금 나폴레옹 하고 있는데 네. 여지껏 모든 전투 다 합쳐서 넬슨이 제일 멋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나일강 전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이들 알고 계셨겠지만 저희는 새롭게 배우면서 너무너무 와 넬슨 장 제독이 정말 멋있구나.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을 펼쳤구나 하지만 진짜 유명한 건 트라팔가잖아요. 그렇죠. 트라팔가이즈입니다. 일단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일단 뭐 병력도 깔아놓고 하니까 프랑스군의 사기는 올라갔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프랑스군 해군도 약간 좀 업이 됐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또 연합 함대가 네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영국의 시선을 분산하려고 이제 6시간만 잡아놔. 이제 느슨해진 한번 포위망을 뚫어보자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불륜유 항구를 출발했어요. 연합 함대가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네. 30척이 넘었어요. 33척 정도 됐는데 1805년 4월 영국령 서인도 제도를 습격했어요. 얘네가 가서. 그리고 근데 넬슨은 지중해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얘네를 요격하러 달려가요. 네. 그래서 딱 달려서 대서양에서 얘네를 찾고 있는데 귀환하던 프랑스하고 스페인 연합 함대가 넬슨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연합 함대의 지휘관이 누구냐였었냐면 이제 밀레브라는 이제 프랑스 장군이었는데 제독이었는데 걸릴지 몰랐대요, 사실 좀.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빨리 영국군이 대서양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항상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니까요. 예. 근데 쭉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뭐야 저거? 보니까 영국군이에요. 당시에 이제 전투하기 전에 이렇게 했대요. 모든 배 이제 함장들이 clear for action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 맨 먼저 전투하기 전에는 clear for action 하면 이게 모든 걸 가판 위에 치우라는 얘기예요. 네. 치우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불씨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목지선이니까 화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취사장에 불도 다 끄고 그다음에 화약 창고 앞에는 물에 젖은 담요를 깔아놓은대요. 혹시나 불씨가 날까 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갑판이 있잖아요. 네. 이 포갑판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런 걸 선창으로 옮겨 놓는데 시간이 없으면 바다로 던져버리고 하긴 뭐 전투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포갑판에 젖은 모래를 뿌려요. 이것도 역시 불씨를 그렇죠. 미끄러져 넘어지지 말라는 뜻도 있대요. 왜 아. 움직이다 뭐 이렇게 날라줘야 돼. 네네. 계속 포탄을 날라줘야 네. 되고 그리고 기자님 말씀한 것처럼 포를 쏘려면 포탄하고 화약이 계속 와야 되는데 이걸 옆에 쌓아놨다가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멀리 떼놓고 계속 중간 날라주는 넘어져야 거예요. 돼. 그러니까 모래를 또 깔아놔요. 그다음에 이제 포를 쏘는 이제 포반원들은 이제 딱 자기 위치에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승조원들은 이제 머스켓 장전하고 있습니다. 머스켓 장전하고 이제 칼, 커틀렛 딱 장전하고 이러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함장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hands to quarters. 이게 뭐 전투 배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해전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렬로 나란히 서서 서로 쏘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넬슨이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언제 일렬로 서서 이렇게 하냐. 우리 두 개로 나눠서 각각 전방, 후방, 중앙 돌파를 해버리자. 그래서 자기 함대를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라색 화살표가 있는 네. 게 지금 프랑스.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고요. 빨간색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영국 함대인데 왼쪽 위쪽이 지금 넬슨이고요. 네. 아래쪽이 지금 콜링우드입니다. 네. 넬슨이 최선봉에서요. 자기가 잡아야 된다라고 네. 해서. 근데 부하들이 만류해요. 근데 부하들이 만류를 했는데 거기서 넬슨이 가볍게 한마디 합니다. England expects that every man will do his duty라고 해요. 원래는 이거였대. 넬슨은 여러분이 의무를 다할 거라고 믿는다. 믿는다. 근데 이게 깃발 신호인데 네. 그게 없어. 넬슨이라는 단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알파벳 순서대로 깃발을 올려야 됐대요. 그래서 근데 expect는 그 깃발이 있었대요. 그래서 expect를 바꾸시죠. 그래서 넬슨도 없어가지고 영국은 이렇게 기대한다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바로 넬슨이 그 16번 깃발을 올리는데 그 16번 깃발의 뜻이 뭐냐면은 engage the enemy more closely. 적한테 최대한 가까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데 아직 넬슨이 갈 때 비상토르함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 네. 빌레브가 타고 있던. 네. 그래서 누구지?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하는데 마침 11시 45분에 스페인하고 프랑스 연합함대도 깃발을 올리면서 공격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가장 화려한 깃발이 하나 딱 올라가대요. 티나게. 예. 그래서 기함 깃발이 올라. 뭐 화려하더래요. 용도 그려져 있고 막 이러면서 쟤다. 못 찾으면 서운할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아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전투는 팀 플레이잖아요. 네. 팀 플레이하고 1대1 플레이는 완전히 이게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다에서 팀 플레이가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뭐 깃발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깃발은 방금 기자님 한 것처럼 붙기 전에 하지 전투 중에 무슨 깃발이 올라가 돛대 쓰러지니까 전투 중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열함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줄을 세워서 싸운다는 건데 네. 왜 줄을 세우냐면 이게 흩어지면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굳건하게 이 대형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고 네. 기껏 세우는 게 이거 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함이 중앙에 있어야 된대요. 중심이 돼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기 있다 이러는 것이고 영국군은 팀 플레이를 키우기 위해서 함장들 간의 그러니까 전체 작전 계획을 숙지한 상태에서 좀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했던 거죠. 요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저런 두 줄 종대 공격 자체를 못 해요, 얘들은. 그렇죠. 이 전에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횡대로 탁 도는데 나 혼자 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돌진하다가 가서 횡대로 쫙 해야 돌아야죠, 되는데 네. 그때 배들 간격도 맞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말이 쉽지. 그럼요. 그것도 영국 해군이 나오고 스페인 해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쫙 가다가 이렇게 돌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왜냐면 지금처럼 엔진 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대형이 깨지면서 꼭 그 왜 병아리 때 뿅뿅뿅처럼 네. 전쟁 때 제일 무서운 게 대열을 잃어버리고 뭉치면 병아리 때 모이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국 해군이 상어로 변하는. 아. 그럴 때 무슨 깃발씨나 딱 상태 보면 요렇게 돌자 그러면 알아서 착 돌면서 감아버리는 게 영국군이고 스페인 해군은 저 때도 벌써 오니까 우왕좌왕 대열 흐트러지는 거 보고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화살표를 보시면 왼쪽이 지금 넬슨이고 오른쪽이 네. 콜링우드잖아요. 네. 보시면 콜링우드가 훨씬 거리가 가깝습니다. 네. 넬슨은 11시 45분에 빌레브의 비상토르가 앞에서부터 11번째 있는 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넬슨은 갔고 콜링우드는 뒤쪽에 있는 배 쪽으로 갔는데 콜링우드의 제2전대가 먼저 연합함대하고 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옛날에 갤리온하고는 다르게 대단히 뭉툭하게 생겼어요. 배가. 그리고 앞쪽으로 나가는 포가 거의 없었어요. 저 당시. 무슨 영화 보면 있는데 네. 그건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요. 이 당시 배들은 앞이나 뒤쪽으로는 포를 안 다는 게 상식이었어요. 포는 저렇게 측면에만 있어요. 지금 보는 건 대형의 백문을 탑재한 3층 전열함인데 전열함이 서로 나란히 서서 쏠 때는 서로한테 막 쏠 거 아니에요? 서로 포격 주고받다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적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공격할 곳은
뒤쪽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 전열함의 저기 뒷모습입니다. 네. 지금 뒷모습을 보시면 지금 뒤쪽은 비교적 어떻습니까? 평평하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뷰가 좋은 아파트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아, 저기 사람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 두께도 두텁고 네. 방어가 잘 돼 있어요. 네. 하지만 후미는 저기서 포를 쏘면 저 포가 저 선수까지 앞쪽까지 쭉 가요. 오. 모든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배 앞쪽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약간 포탄이. 탱크랑 비슷하네요. 예, 포탄이. 앞이 제일 단단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사, 레킹샷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레킹샷을 맞아버린 배는 이거는 전투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배가 측면을 가면 포탄이 아까도 말 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질러가는 네. 거하고 이렇게 질러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배 세로를 그대로 뚫고 들어가면 안에 있는 게 다 그치. 다 박살나는 거죠. 흔들리죠.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기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무수한 사람을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레킹샷을 그럼 왜 선미에서 해야 되냐? 네. 선수는 저렇게 조금 둥글고 네. 뭐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에서 레킹샷을 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레킹샷은 선미로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넬슨도 지금 아까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비상토로 선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전대에 있었던 콜링우드는 뒤쪽에 있던 스페인 전열함 산티아나를 노리고 접근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 이전대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콜링우드가 먼저 쏘기 시작. 들어갔죠. 이 콜링우드가 기함 로얄 서브리넷 타고 있었는데 계속 스페인하고 프랑스 연합함대에 접근하니까 거기서 대포가 날라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정면으로는 좁으니까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맞아봤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어요. 그 포격을 견디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가. 그리고 이 연합함대에 산티아나하고 푸기에라는 함 중간으로 이 로얄 서브린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즉시 뭐예요? 레킹샷을 레킹샷. 쐈어요. 근데 이때 콜링우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대포에다 포탄을 2발씩 장전하라고 했어요. 뭐예요? 맨 안쪽에는 포도탄이라고 해서 화승 총탄이 500발짜리. 그 다음에 솔리드탄 딱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빵 쏘면 솔리드탄이 나가서 앞을 제껴주고 그 다음에 산탄처럼 머스킷탄이 확 퍼지는 거예요. 500발이. 원래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야? 네, 심지어 3발까지 장전하라고 하는 함장도 있었어요. 이제 이걸 쐈습니다. 그러니까 산티아나 후미에서 레킹샷을 당했죠. 산티아나가 수백 발의 머스켓탄이 완전히 산티아나를 헤집어놔요. 그리고 산티아나가 이 한 발로 승조원 100명이 전사합니다. 푸기에 역시 이 레킹샷으로 피해를 막대하게 입어요. 그러니까 푸기의 해병 대장이었던 피에르 세르보가 자기 일기에 뭐라고 써였냐면 영국 전열함이 50문의 캐로네이드 포를 쏴 제꼈고 이내 우리 가판의 수병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 기세 좋게 들어갔지만 지금 혼자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 네. 곧바로 5척의 연합함대한테 둘러싸입니다. 네. 얘가. 이제 콜링우드가 난처하게 됐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콜링우드의 기함 서브린 쪽으로 머스켓 총탄이 난무합니다. 여기서 콜링우드가 다리에 총을 맞아요. 총을 맞고 쓰러지는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 실크 스타킹을 신고 있었거든요. 실크 스타킹. 네, 근데요? 예, 근데 당시에 총탄이 맞으면 들어갈 때 옷 조각하고 같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걸 빼내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썩으면서 그래. 결국은 사망이 그래서 된다고. 보통 이제 다리에 맞으니까 다리를 잘라봐야 되는데 실크가 질기잖아요. 총알을 같이 물고 들어갔다고 실크가. 그러면 실크를 잡았다니까 총알이 쏙 빠졌어요? 맞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콜링우드가 다리를 절단하네요. 그거 옛날부터 썼던 방법이에요. 그 일부러 실크 바지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일거양득 아닐까? 일단 폼센퐁사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고 넬슨도 견장 다 달고 싸우잖아. 그리고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 몽고군도 그래서 사실은 비단옷을 좋아해요. 화살이 꽂히면 비단으로 빼낸다. 그렇게 질겨요, 실크가? 우와.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어? 궁금해요? 아니, 궁금하지 않아. 아, 궁금할 텐데. 그리고 곧 이제 전열함들이 도착해서 콜링우드 서브린 호를 중심으로 해서 난전이 벌어집니다. 한편 이제 제1전대 넬슨은 네.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저기까지 다가가는데 40분이 걸렸대요. 이렇게 보기엔 코앞인데 예. 40분이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1.2km를 전진하는데 바람이 너무 약해서 40분이 걸렸는데 그 40분을 나중에는 죽음의 40분이라고 했어요.
역시 계속 포탄이 넬슨이 타고 있는 기함 이름이 빅토리호였는데 빅토리호 쪽에도 포탄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포탄이 너무 많이 날아와서 조타 타준 있잖아요.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밑에 갑판에서 조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쭉 내려가서 야 좌측 맷도 이렇게 가서 야, 그 시간 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슬탄을 쏠 때 돛대를 부러뜨리려고 쏘는데 이게 잘못 가면 사람한테 맞는다. 네. 연합함대 쪽에서 사슬탄을 한 발 쏘았습니다. 근데 이 사슬탄이 빅토리오 갑판에 떨어지더니 갑판을 뱅글뱅글 돌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8명이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봤어요. 또 수많은 파편들이 튀었거든요. 이때 넬슨 제독 바로 옆에는 이 빅토리오의 함장 하디라는 함장이 타고 있었는데 서로 파편에 튀어서 서로 쓰러졌어요. 근데 웃긴 게 서로 쓰러지고 나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서로 상대방을 걱정해요. 서로 상대방 몸을 더듬으면서 어디 다친 데 없나 막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서 넬슨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일이 곧해서 저기까지 가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 너무 시간이 긴데? 이렇게 농담을 해요. 짧게 얘기하면 예. 우리 갈까? 근데 아무튼 이 폭격을 견디는 와중에 빅토리호에서 50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토리호가 꾸준히 가니까 한 프랑스 함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정도의 포화가 단일 함정에 가해진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프랑스군이 계속 노린 게 그 빅토리오의 마스트였어요. 돛대를 부러뜨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돛대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갑판 위에 있는 승조원을 노렸어야 되는데 계속 돛대에다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피에르 튀세라고 해군 그 프랑스 대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넬슨은 우리의 포격을 멸시했다. 왜냐하면 넬슨은 우리가 포를 쏠 때 승조원을 노리지 않고 돛대를 노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다가왔다. 또한 우리 대포의 발화 장치도 너무 미개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 뭐 알고 쏜다고 맞나? 그게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때 제독이었던 빌베브가 그 나일강 해전에 후미에 있던 함장인데 앞부분은 아작이 나면서 그 기함이었던 오리엔토도 폭파되고 제독도 죽는데 뒤쪽에 있던 강력한 배들은 나중에 물론 다 나중에 격파되고 하지만 살아나오거든 그 빌베브가. 그래서 그때 이미 넬슨과 영국 해군의 모든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영국군 전술을 잘 알았대요. 하지만 대항할 방법은 찾지 못했다. 그래서 보자마자 튀는 거지 저렇게. 아무튼 이 빅토리아가 드디어 빌레브가 타있던 비상토르 뒤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지없이 뭡니까? 레킹샷을 쐈죠. 그러니까 비상토르의 후미하고 비상토르 뒤에 이제 루드터블이라는 그 프랑스 함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킹샷을 했어요. 이때 비상토르는 완전히 걸레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걸레짝이 됐었냐면 68파운드 캐로네이드 포로 쏴 갈겼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마찬가지로 솔리드탄하고 이제 그 포도탄하고 같이 넣어놨는데 모든 포도탄 발사한 포도탄을 세보니까 첫 번째 발사에 약 5,000발을 발사했대요. 그때 빅토리아가 대포가 120, 이게 3층 갑판짜리였거든요. 나일강에서는 없었던. 대포가 120문인가 그랬죠 네. 아마. 와. 무시무시한 거죠. 120문에 2발씩만 넣어도 240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니까. 와. 근데 그것도 또 더구나 다 산탄이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비상토르 포 갑판은 완전 지옥도로 변했고 비상토르 상갑판의 인원이 전원 사상됩니다. 와. 심지어 함장도 포함됩니다. 여기. 와. 그 여기 총사령관 빌레브는 기적적으로 찰과상만 입어요. 근데 이 첫 번째 포격에서 100명 이상이 사상이 되고 부상자 50, 대포 20문이 사용 불능이 됩니다. 그다음에 돛과 마스트가 전부 파괴됐고 뒤에 있는 함선들한테 신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만신창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상토르는 기함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함만 바라보고 있던 다른 연합함대 함정들이 이젠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각계 전투는 또 영국군이 강하거든요. 빅토리 우현에 있던 루드터블은 그래도 레킹샷에서 전면에서 맞아서 좀 괜찮았었어요. 그 다음에 루드터블 옆에 또 넵툰하고 산 주스토라고 그 프랑스하고 스페인 함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빅토리오가 세 척의 적함한테 둘러싸이게 된 네. 거예요. 이때 빅토리아의 함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상태에서 포격전을 하면 불리하다. 차라리 가장 가까운 배에 붙어서 백병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넬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넬슨이 여기서 아주 쿨하게 대답해요. 이 배는 자네 것이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저게 종을 뚫리면 네. 얘들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뚫은 다음에 이열로 쏴버리는 거거든요. 네. 변침해가지고. 네. 그러니 뚫는 걸 막아야 돼요. 네. 그러니 빅토리아를 몸빵으로 막아야죠. 아, 그리고 이게 기함이잖아요, 저게. 그렇죠. 그건 다 알거든,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걸 잡자. 다 달려온 거죠. 다 달려붙은. 그러니까 조기 붙었던 그 넬슨 빅토리아 주변에 있었던 프랑스 함정들만 그날 멋있게 싸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거기에 덤빈 거예요. 근데 빅토리오는 3층짜리 전열함이었기 때문에 좀 높았고 네. 루드터블은 2층짜리였기 때문에 낮았어요. 그래서 넘어가기 힘들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연합함대 소속의 루드터블의 함장이 누구냐면 이제 장 루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소 승조원들한테 백병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켰던 사람이에요. 특히 수류탄 던지는 법을 정말 많이 훈련시켰고 저격수를 양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가 두 개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붙어서 서로 갑판에서 총 쏘고 난리가 났는데 네. 이 장 루카스가 그럽니다. 그 저격수 보러 야 돛대 위로 올라가. 딱 그래요. 돛대 위로 올라가서 적 함장을 놀려고. 그 돛대 위로 몇 명의 저격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딱 보니까 빅토리호 갑판 위에 어떤 한 명이 있는데 화려한 술이 달린 누가 봐도 함장. 누가 봐도 제독이에요. 있는 거예요. 오른팔은 없고. 그렇게까지는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연기가. 아. 워낙 연기가 더 심하게 나고. 아니 근데 여기 당시에 기록에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고 지금. 왜냐하면 이 전에 부하들이 넬슨한테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대요. 네, 근데 네. 넬슨이 나 넬슨이야? 그러고 그냥 물리쳤대요 이걸. 아니, 내 말은 오른팔이 없고 이런 정도까지는 안 네, 보인다는 그렇죠. 거지. 근데 막 휘장이랑 막 이거 막 엄청 달고 있으니까 맞아, 번쩍번쩍하니까. 1시 15분에 저격수들이 총을 발사했고 그 중에 한 발이 명중을 합니다. 어떻게 명중을 하냐면 넬슨의 왼쪽 어깨를 뒤쪽으로부터 뚫고 들어와서 어우, 폐를 관통한 다음에 척추를 지나서 오른쪽 어깨 아래 근육에 박힙니다. 관통이 안 되고 박혀버려요, 안쪽에. 근데 이게 당시 의술로서는 전혀 꺼낼 수 없는 위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넬슨이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넬슨은 쓰러져서 바로 이제 밑에 이제 의무실로 옮기게 되고요. 이때부터 루드터블에 있던 병사들이 약 200개의 수류탄을 빅토리오 갑판으로 던집니다. 폭발이 되면서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데 당시 이제 던 로틀리라는 해병 위관이 뭐라고 증언했냐면은 빅토리아의 갑판 위는 이미 도살장이 되어 있었다. 대부분이 부상을 입었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병력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장 루카스는 승리를 확신했죠. 네. 모든 자기 승조원들한테 얘기하면 야 이제 모두 다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조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높이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루드터블에 있는 마스트를 하나 줄을 풀어서 마스트를 딱 넘겨서 이걸 다리로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네. 이것도 넘겼어요. 네. 이제 넘어가려고 권총 뽑아들고 칼 뽑아들려고 딱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 갑자기 빅토리오 바로 뒤에서 테메르로라고 영국군 함정이 하나 나타납니다. 전 포를 루드터블한테 발사해요. 무려 5,000발의 포도탄을 발사합니다. 갑판 위에 있던 프랑스군 200명이 전원 전사합니다. 와, 위력이 엄청나구나. 근데 그건 우연이 아니라 원래 배들이 이렇게 붙어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기적 우연이 아니고 네. 원래 그러려고 온 거거든. 근데 종대로 쭉 이렇게 다 같이 그렇죠. 함대가 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기술인데요. 배를 얼마나 바짝 붙여서 대항해서 항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절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제 위치로 가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조종술이 떨어지면 벌어졌거나 그렇죠. 전쟁터에서 이렇게 잘못 얻어서 각도가 안 맞으면 쏘지 못해요. 네. 아군이 죽을 테니까. 네. 그런데 그 절묘한 위치를 빨리 잡는 게 기술이거든요. 네. 어떤 건 아예 못 잡아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영화 보면 맨날 도시인데 닷을 집어 던져요. 닷을 내려서 속도를 늦추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것도 타이밍 다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절묘하고 우리 그
파킹 시키듯이 네. 절묘하게 그러니까. 딱 들어서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바다의 깊이, 다시 내려가는 속도, 배가 쓰는 거리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바람. 혹시나 이걸 운이 좋았구나, 운이구나라고 하실 분이 계실까봐 그러는데 이건 절대 운이 아니고 실력이에요. 이때 그 장 루카스가 자기 부상들하고 쓰러지면서도 이렇게 했대요. 도대체 스페인 함들은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딨어요? 병아리, 저 병아리. 뒤쪽에서 이제 저기 병아리 막 때. 흩어졌잖아. 병아리 때 수수방관하고 쫑쫑쫑.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마 저게 못 들어가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루두터블이 빅토리호하고 이 테메르호 사이에 끼입니다. 아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계속 포격전이 난무하는데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정된 거죠. 결국 장 루카스가 2시 20분에 항복을 합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요. 전체 643명의 승조원 가운데 전사 300, 부상 222, 사상자 비율이 81%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토리 공방전은 이제 영국군의 승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직 빌레브의 함이 아직 있었거든요. 만신창이가 됐지만, 근데 이때 영국 함 콩코러가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또 랭킹샷을 또 한 번 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완전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브가 체념을 하고 2시 15분에 항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had to yield to my destiny라고 합니다. 난 이제 내 운명에 난 이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별적인 전투에서도 영국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엄격한 교육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전열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엔 아군이 위험에 빠졌다 그러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서 구해줍니다. 이런 대단히 능동적인 전투를 했어요. 네. 이런 걸 프랑스군이나 스페인군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군은 계속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다가 2시가 넘어서야 우리 쪽 기함이 지금 공격받나 보다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영국군이 위협 사격을 몇 발 하니까 또 얼어붙습니다. 이때 로얄 서브린의 한 수병이 당시 생생한 전투 장면을 편지를 써서 아버지한테 줬는데 그게 기록에 남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네. 들어보세요. 아버지, 제 손가락 3개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전 무사합니다. 제 손가락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적의 맹렬한 공격에 식사조원 3명이 전사했습니다. 4명은 부상을 입었지요. 사방에서 총탄과 대포가 난무했고 연기에 질식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이후에는 한참 동안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트라우마 이런 얘기는 안 적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병사예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불 붙이러 이제 불 갖다 주러 오다가 퍽 하니까 팔이 떨어졌대요. 딱 하니까 보니까 자기 팔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왼팔로 그 불씨를 집어서 전해주고 그리고 치료받으러 갔다라는. 근데 이런 참 훌륭한 용사인데 이런 사람은 아마 오히려 소수일 것이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제대하고 오면 다 술 먹다가 인생 망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되게 수병들은 싸울 때는 저런데 돌아와서가 문제예요. 아무튼 이 전대 같은 경우에는 대형함들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빨리 못 왔어요. 그래서 뭐 그 중형함들끼리만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연합함대를 압도하진 못했는데 아무튼 악종고투를 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이제 벨로르폰이라는 함이 있었거든요. 이 함은 프랑스하고 스페인함 사이에 끼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대도 승리로 이끕니다. 전투를. 이 전대는 연합함대 17척 중에 11척을 납포하고 한 척을 격침시켰어요. 그러면서 3시 30분경에 거의 전투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부상을 당했던 넬슨도 이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전사의 최고의 압승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실 영국 함대가 수가 적었는데 네. 프랑스랑 스페인군이 한 5천 명이 전사하고 영국군은 250명이 전사했어요. 이거 거의 빅토리아에서 나왔을 거야 아마 상당수가. 무려 21척을 납포하고 한 척을 격침했는데 영국군은 단 한 척도 납포되거나 침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길이 남을 압승이죠. 그러네요. 연합함대에서 15척이 도주를 했는데 네. 대부분이 스페인 함정이었다. 봄나들이 이쪽으로. 아니 스페인이 그래도 해군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날렸던 네, 건데. 왕년에 잘 나갔는데. 그러게요. 왕년은 소용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전에도 왜 그 여기는 아니지만
돌격하고 갔다가 우와 하고서는 그렇게 깨진 거였잖아요. 근데 넬슨은 이제 영웅적인 죽음을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훌륭하신 분은 다 이렇게 극적으로 한마디 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속인 게 아니라 기록이 짧아서 그래요. 누가 그렇게 자세하게 안 쓰잖아. 몇십 몇 분의 부상에서 뭐 손을 근데 얘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써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 멋있게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상당히 1시간 넘게 이렇게 한 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이때한 행동도 대단합니다. 딱 맞아서 쓰러졌을 때 벌써 자기 몸 상태를 알아요. 딱 그 하디 함장이 갔거든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부상은 뭐 어쩌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등뼈를 맞췄어. 그리고 통증이 엄청 날 텐데 보통 사람 구별을 못 하거든요. 이쪽 아래로 감각이 없다. 네. 저놈들이 결국 나를 해치웠군. 나는 살지 못할 것 같네. 그러면서 이수인 장군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양반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라. 왜냐면 자기 근데 기자님 말에 의하면 옷 때문에 다 알았거든요. 얼굴을 가려라.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의식이 있는 한은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저 줄 저거 다시 묶어. 이렇게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이상 이제 생존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 비난이 아니고요. 가서 이제 지휘권을 누구한테 넘기시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의식이 있는 한은 지휘권 놓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또 보고를 받아요. 물론 이미 자기는 틀렸다는 거 알고 있고 자기가 해봤는데 감각이 없다. 군의관도 보냅니다. 군의관이 자기한테 오면 화를 내. 딴 사람 가서 치료해줘라. 난 틀렸다. 그리고 이제 혼수 상태도 오고 가고 하면서 딱 멋있게 한마디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말 2개를 혹시라도 기록이 안 될까 봐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좀 생각을 해두신 것 같아. 내가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지휘관은 이게 절대 비하가 아니고요. 네네네. 이게 책임감과 어떤 사명감이 철저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절대 비하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적인 부탁을 하나 하죠. 자기 부인 이름은 한 번도 안 부르고. 설마 또 내연녀가 있었던 근데 거? 우리 이 프로가 왜 이렇게 됐지? 진짜. 와 마지막에 김새네. 이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아름다운 참 자꾸 이렇게 내연녀가 하나 되는데. 있었어요. 저는 설마 여잔가요? 그러면서 부인 생각을 했는데 부인은 아니고. 그 자기 연인이었던 엠마 해밀턴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나폴레옹하고 닮은 게 여자 관계는 비슷해요. 근데 원래 부인이 페냐인가 그 애칭으로 페냐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넬슨이 되게 힘들 때 결혼을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정말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가정주부예요. 그러니까 뭐 본래 이렇게 본부인이. 동갑이었는데 이미 아이들 둘이 있는 미망인이었어요. 남편이 죽어서 결혼을 했는데 삼촌이 이제 후견인으로 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넬슨 보고 자기 조카랑 결혼하면 이렇게 재산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넬슨이 그때 좀 가난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돈은 안 주고 안 줬어요? 그냥 찔끔찔끔 살 정도만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부인은 조세피나 완전 반대예요. 사치도 안 하고 명예욕도 없고 정말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한테 충성하는 그런. 그래서 넬슨 부상당해 왔을 때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러블리하진 않지만 그야말로 전형적인 착한 가정주부, 아주 조용하게 사는. 그 넬슨도 어느 정도까지 참았는데 이게 스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가 돼서 나폴리에 가거든요. 그때 나폴리에 있던 영국 대사, 나폴리 왕국에 파견한 영국 대사가 해밀턴 경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나폴리에서 날리던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를 애인으로 둬요. 그걸 자기 삼촌 집에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삼촌이 덕하덕해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엠마인데 엠마 해밀턴이에요. 저기 추상화 무지하게 미인이었대요. 너무 귀엽게 러블리하게 생겼는데요? 근데 저 여자분은 미인일 뿐만이 아니라 약간 배우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폴레도 정말 유명했대요. 그리고 평민 출신이고 그런데도 이런 걸 잘해갖고 나폴리 왕비하고도 친구고 그야말로 사교계를 휘저었대는구만. 넬슨이 여기 나타났어요.
집에는 정말 착한 현모양처럼 부인이 있는데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 근데 더 황당한 건 해밀턴 경이 알아. 아무 상관을 안 해. 이게 어떻게 된 구조지 난 이제부터 정말 모르겠어.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해밀턴이 애인이 됐고 넬슨은 부인하고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트라팔가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이혼을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돌아가실 때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해밀턴 부인을 보살펴줘라. 해밀턴 부인을 하디한테. 그 붙잡고 자네가 후견인이 돼주게. 근데 그래도 또 멋있는 말도 해요. 죽음이 목전에 왔어요. 근데 전투가 끝났어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몇 척을 납포했느냐? 15척을 납포했습니다. 난 20척을 바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빠 저 98점 맞고 1등 했어요. 이 점이 모자라네.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는 21척 납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냥 욕심이 아니고 상황을 그만큼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근데 넬슨 제독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잠시 잊혀졌던 빌레브는 결국에는 제가 넬슨부터 네, 후일담을 정리하고. 얘기해드릴게요. 넬슨은 유언을 했대요. 절대 나 수장, 난 바다에서 죽고 싶지 않다. 그랬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절대 바다에서 죽겠는데 나도 바다에 던지면 나 귀신 돼서 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브랜디통에 담아서 일단 지브롤터까지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순수한 알코올에 담아서 빅토리호하고 함께 이제 귀향을 합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 중심에 있는 세인트폴 대성당 밑에 지하에 이제 2차 대전 때 전사한 분들까지 다 있어요. 네. 중앙에 넬슨 이렇게 있는데 가시면 지하에 한번 가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연합함대 빌레브. 사령관이었던 빌레브는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1806년에 석방을 해서 파리로 귀환하던 중에 여관에서 자살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하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면 이 사람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네. 부인하고 사이에 내가 내 끔찍한 유산을 남겨줄 자식이 없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자살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패했지만 장렬하게 싸웠던 왜 장 루카스 있죠. 네. 장 루카스 역시 포로가 됐어요. 근데 1806년 4월에 포로 교환으로 석방이 됐어요. 근데 프랑스로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완전 영웅이 돼요. 트라팔가에서 장 루카스만큼 잘 싸운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으로부터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습니다. 트라팔가는 해전 역사상 최고의 승리인 동시에 왜냐하면 영국 거의 21대 빵으로 이겼으니까 최고의 승리인 이제 그 전열함 시대 범선 전투의 거의 마지막이었다고. 해전사로도 길이 남을 전투였고 역사적으로도 결국 나폴레옹이 바다를 제압하지 못하고 영국을 제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최후의 승리는 거두지 못하는 정말 혹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토전사하면서 정말 역사가 후대에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히틀러가 더 욕을 먹죠. 왜 너는 그 교훈을 살리지 못했니? 그래서 역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 하나의 일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쭉 한번 달려왔는데 아쉬운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녹화였습니다 이번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별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사님 4년 동안 저희를 또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끈 건 없고. 박사님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또 돌이켜보면 덕분에 저도 생각하지 못하던 많은 것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허준 씨나 윤전아나 또 우리 기자님이나 즐거운 생활을 했고 제가 밖에서 저도 방송국에 간간히 좀 나가봤지만 밖에서 듣던 얘기하고 다르게 너무나 가족처럼 즐겁게 지내서 지난 세월이 한 1년 정도로밖에 안 느껴지게 지낸 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저도 덕분에 이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다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는데도 이제 말이 실수를 한다거나 단어를 잘못 선택하거나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록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착오가 난다거나 해서 돌이켜보면 몇 가지 오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기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저는 4년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배운 4년 같아요. 그래서 그 4년이 정말 소중하고요. 앞으로 이 4년은 앞으로의 제 삶에도 아주
정말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교수님 그다음에 두 분 MC분 그다음에 이 제작진들의 노고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시청자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사랑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저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잊을 수가 없죠. 저희 딸이 딱 태어난 맞아요. 날, 첫 저희 회였죠. 첫 회 녹화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번째 생일쯤 돼서 끝나.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